자, 한동훈 대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자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 이분이 한동훈 대표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황당하던데, 일단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 자, 요거 우리 기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발은요, 법조인이 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유승수 변호사거든요. 네. 유승수 변호사는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변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국방부 장관 변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나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쪽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분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도 있고, 또 한동훈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제어를 좀 해야 될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뭐 물론 고발에 뭐 어떤 형식적 요건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쨌든 내란죄라는 게 형법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발을 한 거지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 찾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비상계엄 닷새 뒤에 쉽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코너에 몰려서 사실상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 대표하고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 국무총리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때는 아니 그때 온 국민이 제일 불안한 상태잖아요. 지금 대통령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또 계엄 그 선포의 충격이 아주 강했고, 그리고 전 세계가 국제사가 미국이나 하여간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화라고 앞으로 우리가 외교나 경제를 같이 할 수 있어?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야? 그럼 집권당 대표하고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대국민 담화라는데, 이건 대국민 및 대국제사회 담화예요. 한국은 지금 문제 없다. 우리 또 집권당 대표 국무총리가 잘 이제 또 이렇게 상황을 수습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계엄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사실 하는 분들이 그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워딩이 뭐냐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했는데,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하며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 우선 여기서 대통령 국무총리를 협박한 뒤 담화를 열고라는 표현도, 이게 과연 협박인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죠. 판단이 어려운 얘기고요.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죠? 협박을 했다, 이런 말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대표에 불과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거는, 탄핵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거는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대표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등등을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은 그 형식적 법리는 뭐 갖췄을지 몰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1차 사법기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12월 중순쯤에 대검찰청으로 접수가 됐고, 이 사건이 지금 경찰청으로 이첩이 됐는데, 뭐 한동훈 대표의 조사까지도 진행이 될 이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런 그 고발의 배후에는 친윤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다. 상당히 압박이 정치적으로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찰청이 뭐 하여간 조사를 어쨌든 간에 이제 좀 형식적으로나마 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조사를 하건 안 하건, 오히려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조사를 한번 하건 안 하건 결론은 뭐냐? 그냥 무혐의 처분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전 사실 여기서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등판을 하는 시점, 그리고 등판을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쫙 나오느냐가 굉장히 이 사람의 그 다음 행보에 대한 뭔가 큰 메시지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 그럼 조사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게 첫 행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그렇죠.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저 보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미리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렇게 저런 어떤 법적 액션을 취한 건데, 본질은 정치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저것은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를 몸값을 높여주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권력을 찬탈할 만큼의 상당한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뭐 다른 걸로 지금 기사화되는 게 없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더 73은 이제 사실 언더 73 주변이니까.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건 주변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오히려 기사를 만들어 준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친윤 서클에서는 네. 이제 한동훈의 등판이 임박했으니까 미리 좀 힘을 빼고 김을 빼야 되겠다. 네. 이런 것인데 그러려면 조금 명분이 더 있고 조금 더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준석도 지금 한마디 했죠. 뭐 손주볼 나이다. 옛날 같았으면 뭐 옛날 손주볼 같았으면 나이다. 나이인데 뭐 이런 얘기했죠. 아니 옛날 같으면 40세도 손주볼 나이 되죠. 왜냐면 옛날에는 되게 이제 꼬마 신랑에서 열 몇 살에 장가가고요. 되게 그때 신부가 이 꼬마 신랑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고종하고 민비만 해도 민비가 2살이 많아요. 아, 그랬죠. 그래서 꼬마 신랑하고 이제 그 누나 이제 신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애가 나와요. 그러면 남자 아버지가 10대 후반에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그럼 그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또한 10대 후반 되면 또 이제 그렇게 산다. 그러면 40이면은 손자가 나온다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주 논쟁은 지금 저 오늘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잘 받았었잖아요. 조선시대 뭐 너나 조선시대 가.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준석 대표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 지금 생물학적 나이 따지기 이전에 만약 생물학적 나이 따지면 이준석 대표가 더 젊겠지만 하는 행동을 보세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대표 끌어내리고 예? 그다음에 온갖 그 추잡한 얘기들 서로 막 그냥 다 폭로하고 까고 예?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상황 소리 나오고. 아니 이게 지금 바로 옛날 할아버지들도 잘 안 하던 네. 그 구태 구학 정치 그렇죠. 본인이 하면서 그 나이만 젊다고 무슨 본인이 뭐 세대 교체 또 무슨 개혁 세력이에요? 나이가 저 뭐냐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이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나 구태 구학스러운데 무슨 나이에 무슨 놈의 세대 교체고 무슨 놈의 상대방에 대한 뭐 손주 볼 나이야. 어? 아니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옛날 네. 같으면 손주가 할아버지 부끄러워요 지금 하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발언을 저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로 그냥 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손절을 했다. 음. 지금 저는 그렇게 볼 가능성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좀 상당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